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선이 이제 정확히 20일 남았습니다.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 정치권 이야기, 특히 구야권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사실 또 자주 모시기로 해놓고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사정부터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당내 사실 그 지난번에 이 전당대회에서 그 문재인 후보를 선출할 때 그 자리에서 이 경쟁자였던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두 분과 뭐 봉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화합의 장면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 선대 본부를 만들 때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두고 뭐 융합을 하니 안 하니 하다가 끝내 이제 함께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뭐 잘 돌아갑니까? 그 통합은 잘 된 겁니까? 뭐 잘 된 거 아닌가요?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좀 박영선 의원 좀 걱정을 했죠. 뭐 잘못하면 변재일 의원하고 탈당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결국 합류해서 어제 뭐 광화문 요새에서 마이크도 잡고 뭐 그만하면 뭐 좀 진통은 약간 있었지만 잘 된 거죠. 그는 뭐 그 양념 발언 때문에 좀 고를 질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파열음은 결국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최명길 의원, 이현주 의원 이분들이 그 탈당하는 것으로서 그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인 의원 밖에 나가서 지금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했다가 또 포기를 하고 이 김종인 의원뿐 아니라 정운찬 전 총리 이런 분들을 놓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서로 지금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김종인 대표 경우에는 이제 뭐 문재인 후보가 로브콜을 보냈다기보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다시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한번 인사차 찾아가서 좀 다시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그동안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비해서 또 어르신이 그렇게 금방 지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공격만 좀 덜 하시면 문재인 후보 그것도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운찬 전 총리는 아마 이렇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조금 뭐 올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치의 길은 안 걷는다 그러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이에요. 뭐 정운찬 이 전 총리 뭐 캠프라면 캠프인데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그분들만 하더라도 꽤 괜찮은 싱크탱크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아마 좀 답답해 하겠죠. 본인들이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캠프로 갔는데 결국 출마를 접어버리고 지금 이 문재인 후보를 지켜보는 심정 사실 정치계의 원로 혹은 선배로서 그리고 또 평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비판 의식도 있고 또 한편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있을 텐데 장점이 무엇이라고 보며 약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로자는 좀 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 장점은 그 대개 문재인 후보 청와대 시절에 접해봤던 기자들도 문재인 후보가 말을 안 하면 안 하지 한 말에 이렇게 거짓을 말하진 않는다. 뭐 그런 믿음들이 출입 기자들한테도 가지고 공통된 평가거든요. 근데 대신에 좀 융통성이 모자르다고 그럴까? 뭐 좀 꽉 막힌 사람 같은 거. 뭐 그러니까 가까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염동연 의원이나 이강철 전 수석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 때 뭐 그렇게 청탁을 해도 하나도 안 들어준 것 때문에 감정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니까 약간 융통성이 좀 있으면 되게 다 억울하니까 또 그쪽에 통해서 이렇게 좀 민원을 넣고 할 텐데 뭐 거의 그런 걸
저도 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예. 뭐 민원을 뭐 어떤 민원을 내는데 그렇게 딱 그 암에 몰수하고 거절합니까? 그렇게 주로 이제 뭐 어디 조사받거나 검찰에 예. 또는 뭐 민증수석이니까. 예. 예. 근데 이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예. 있어요. 그래 이내 들어보니 꽤 억울하더라. 그좀 이것 좀 어떻게 살펴봐달라고 해달라 이러면. 그러면 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은 그렇지 않다. 항상 검찰 편 예. 그쪽 편만 들더라고요. 예. 뭐 사실 대부분이 민정수석이 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래 봤고 예. 이 보수 표심 예,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에서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제 보수 단일화 얘기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후보 단일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뭐 이달 20일 정도까지는 단일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그 없는 것으로 봐서 단일화 얘기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가 다시 좀 그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쪽으로 다시 약간은 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다 몰려가 버리면 뭐 되는 사람 찍자해서 가면 문자 그대로 문재인 후보로서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보수 표심이 어떻게 흐를 것 같다고 보십니까? 제가 별로 보수가 아니라서 그건 되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로 흐를 것 같은지. 아니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이죠. 어제 원혜영 의원하고 내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 나는 기타금 100%는 받을 거다. 15%는 무조건 넘는다. 전 예. 그랬더니 그 어려울 거다. 그래가지고 원혜영 의원은 어렵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기했군요. 예. 12.5% 기준으로 내기를. 이제 더 12.5% 넘으면 제가 이기고 12.5% 미만이면 제가 지는 걸로 뭐 내기까지 했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원래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건 약자들이 자기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전략적 투표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초유의 일이라 누구도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보수가 그렇게까지 전략적 투표로 하면서 또 더군다나 그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어쨌든 보수의 뭐 또 앞서가는 후보라고 하면은 기탁금조차도 하나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 매장하게 돌아서겠느냐. 저는 그래도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참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저렇게 전 지지를 꽤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부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리고 토론 평가도 지금 제일 좋잖아요. 둘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이 주자들 4명 정도가 막상막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뭐 우위를 뭐 가릴 수 없다 이런 예측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언론에서 양강구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수 쪽이 너무 지금 그 보수 표심들이 되는 사람 밀자 이렇게 해서 이 중도 보수로 외를 확장해가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려갔다 이런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야당 그 민심 한번 물어보죠. 호남 민심을 두고 사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서로 내 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겉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섭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니다. 물밑으로는 우리를 지지하는 표가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그 광주 전라남도 이쪽의 민심을 두고 이제 이런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 뭐 자꾸 지역주의 자극하는 발언을 또 박지원 대표도 뭐 유세에서 하고 아마 그래서 주로 그게 거기에 인용되는 게 정찬현 전 인사수석이 옛날 청와대 있을 때 좀 서운했던 얘기 한 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마 기자회견도 아침에 정찬현 수석이 했을 텐데요. 다만 모든 일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또 보수 쪽이 저쪽에 안철수 후보를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좀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또는 뭐 그랬던 사람들은 문한테 조금 이렇게 별로 호감이 없던 사람들이
세력들은 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상도동계가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집단으로 할 모양인데 사실 거기에 이제 김도경, 김동용, 김도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의 좀 멘토 역할 비슷하게 쭉 해왔거든요. 와서 상담을 하면 뭐 이래저래 좀 훈수도 두고 그래 거의 그쪽으로 사실은 지지할 걸로 봤는데 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예를 들어 그 안에서 상도동계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민주화 세력인데 이렇게 문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되게 쏠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며칠 전에 김도경 선배를 같이 술 한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호남도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호남이라고 하는데 또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뭐 앞장서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은 조금 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보수가 오는 만큼 조금 더 이쪽으로 더 기울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 동교동계는 지금 국민의당 쪽에 더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교동계가 국민의당 쪽을 지지를 하고 상도동계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가 원래 옛날에 생각하던 어떤 그림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인 또 나오는 것 같네요. 이번 대선이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아마 세계사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헌정사에도 처음이지만. 지금 그 이른바 장미 대선에 맞물려서 이 북한 문제가 또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생일이다 보니까 그 부근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또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서 이 중국이 그걸 제어 못하면 내가 직접 제어하겠다, 직접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옵션이 책상 위에 다 올라져 있다. 그 칼빈슨 그 항공모함이 이 싱가포르 지역에서 다시 한반도로 내일 모레면 곧 진입을 할 텐데 그래서 뭐 북폭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와 맞물린 이런 그 북한 문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하여튼 안보 위기가 한때 94년도인가 한번 우리 뭐 북폭 얘기가 있어 그때 카터 특사가 가가지고 뭐 해결하고 한 일이 있잖아요. 아마 그 이래로 제일 지금 어떤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게 이제 소위 문재인 후보가 또 안보가 제일 취약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좀 약점으로다가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몇 번의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 평화를 그래도 이 정착시키고 하는데 오히려 안보에 취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평화를 지키는 게 제대로 된 안보 아니냐 했을 때 뭐 북쪽하고도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고 하는 게 전 그렇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가령 그 야권에서 집권했을 때 구야권입니다 이게. 이제 구야권 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다 포함해서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조금 방향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했을 때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 대북 공조의 차질이 없겠느냐는 문제죠. 그거는 벌써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뭐 역사가 얼마입니까? 전 그게 그럼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던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한미 동맹이 뭐 크게 훼손된 게 있습니까? 그 뭐 미국이 이rak 파병 해달라고 그래 이rak 파병도 했고 그건 어느 대통령이 와도 그 대신에 이제 조금은 자꾸 고분고분하지는 않겠죠. 한 번씩 들이받으면서 우리 주장도 하고 뭐 이러긴 하겠지만 어떤 저는 그 결정적인 훼손이 가거나 이런 거는 좀 없다고 뭐 결정적인 훼손은 없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곤잘레스 라이스 그 회고록을 읽어보면 방금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그 회고록 읽어보면 어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양반 좀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런 게 있죠. 그 쉽게 말하면 뭐 그분도 나중에 14 합의 때 그 북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을 너무 변호한 것 아니냐 이 얘기가 아마 미국의 정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이미지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이 된다면 한미 양국 간의 대북 공조를 놓고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로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예. 정치계 선배로서 예. 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또 청와대 수석까지도 지내보셨으니까 이 통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이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그리고 사실 문재인 후보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부족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대통령이 되면 자기 주변에서만 인재를 찾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 인재들 중에서 사실 그런 대목에서 보자면 과거 군사정권 때 그런 걸 잘했다고 봐요. 그때 인사청문회가 없었으니까. 인사청문회 들어오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교수를 데려와도 가장 명망이 있고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뭐 특보로 모셔가고 가령 뭐 이용희 선생이랄지 그 당시에 박종홍 교수랄지 철학과에 그랬죠. 모셔가는 거 보면요. 참 어떻게 그런 분들 이렇게 빼가고 뭐 오히려 군사정권 때 그걸 잘 했는데 자신을 비판한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대통령으로서 제일 중요한 그 용목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인재를 좀 자기 가까운 데서만 찾지 말고 널리 찾아서 쓰는 게 사람 보는 안목이라고 그럴까. 그게 중요한 게 그러려면 좀 세평의 귀를 기울이고 결국 5천만이 공동체 큰 것 같아도 한 달이 걸리면 그 어떤 사람인지 다 사실은 평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뭐 안철수 후보, 뭐 더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 중에 어느 분이든지 뭐 집권을 한다면 당장 필요한 것이 사실 이른바 협치라는 겁니다. 협치는 아직도 국사진에 없는 단어더라고요. 최근에 등장한 단어인데 뭐 연정이 아닌 국회 협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새 대통령 되면 처음에 조각할 때부터 또 야당의 반대로 시끄럽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88년 총선이 소위 1로 3김 4당 체제하에서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협치가 잘 된 국회였어요. 4당 체제. 그때 가장 잘 된 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김윤환 원내 총무, 김원교 원내 총무 해가지고 뭐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 보내고 정호영 의원을 정계에 은퇴시키고 국회에서 원내 총무끼리 모여서 다 합의서 지금도 그 합의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래 가지고 어쨌든 50 청문회 하고 하면서 그게 협치죠 결국은. 그 타협의 정치의 그 진수를 그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늘 한 40% 받은 정당이 과반이 돼가지고 100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몸싸움이 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뭐 식물국회라고 합니다만 지금의 이 4당 체제는 협치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4당 체제가. 그러니까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혼자서 그리고 자당 혼자서 하나가 정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권력을 나누려고만 하면 지금의 가장 오히려 협치하기 좋은 환경이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